오늘은 너희들의 장례식이다.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의 팔순 잔치가 한창인 5성급 호텔 연회장. 82살의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장부를 탁자 위에 내동댕이 치더니 품 안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연회장을 얼려버렸죠. 왜 남편은 행복해야 할 아내의 팔순 잔치에서 자식들의 장례식을 선언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한복판 최고급 5성급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수백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싱싱한 생화 장식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박점례 여사의 팔순 잔치날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준비했다는 이 잔치,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연회장 한가운데 주인공의 남편 한만식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8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손목시계만 연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사실 한만식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의 일이었어요.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건넨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한만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죠. 얼마나 남았소?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1년입니다. 그날 이후 한만식은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위해서요. 연회장 무대 위에서는 장남 대호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52의 나이에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상은 아버지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처지였어요. 대호는 하객들을 향해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 팔순을 맞아 이렇게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호는 손짓을 했고 직원들이 5단짜리 거대한 케이크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는 또 다른 직원이 명품 가방이 든 쇼핑백을 들고 따라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평생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대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선물을 건넸습니다. 하객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또다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뒤쪽에 앉은 노인 한 분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자식들 평소엔 얼굴도 안 비추던데 갑자기 왜 저러나 몰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습니다. 글쎄 말이야. 재개발 보상금 나온다는 소문 돌더니 그때부터 부쩍 효자 노릇을 하더라고. 무대 뒤편 화장실로 통하는 복도에서는 큰 며느리가 자식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방금 전까지 다소곳이 웃음 짓던 그 얼굴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이거 끝나면 바로 움직여야 해. 시아버지 도장만 찍게 하면 돼요. 요양원 예약은 제가 다 해뒀거든요. 딸 내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벌써요? 근데 아버지가 순순히 도장을 찍으시려나? 큰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찍게 해야지. 안 찍으면 치매 판정받게 하면 되고. 어차피 그 연세에 누가 정상이라고 믿겠어? 그런데 그 순간 연회장 안에서 한만식의 귀에는 이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 맞춘 최신형 보청기 덕분이었어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보청기 성능이 이 정도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한만식은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박점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들에게 용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팔순 기념으로 특별히 두둑하게 넣었다고 했죠. 그런데 봉투를 받아든 큰 손주가 안을 들여다보더니 대뜸 말했습니다. 겨우 이거예요? 할머니 부자라며? 친구 할머니는 10만 원씩 준다던데. 그러고는 봉투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박점례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손주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거든요. 어머님, 애가 실망했나 봐요. 그래도 손주인데 좀 더 신경 쓰시지. 박점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금 선물로 받은 명품 가방을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가죽이 참 부드러웠습니다. 평생 이런 건 만져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큰며느리가 다가오더니 시어머니의 손등을 탁 쳤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가죽에 손때 묻으면 상해요. 만지지 마세요. 찰싹 소리가 났습니다. 박점례 여사의 손등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팔순 생일날 자기 선물을 만졌다고 손등을 맞은 겁니다. 박점례 여사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끝내 떨어뜨리지는 않았어요.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요. 그 모든 광경을 한만식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쨍그랑. 한만식이 와인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한만식에게 쏠렸습니다. 한만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 오늘 내가 직접 증명해주지. 장남 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오늘 좋은 날인데. 그때 사위 서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분위기도 좋은데요. 이번에 재개발 보상금 나오시잖아요. 저희 사업체 건물 하나만 빼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할게요, 진짜로요. 연회장 안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침묵을 지켰어요. 아무리 사위라지만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그런데 한만식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식 웃었어요. 그래, 다들 그게 궁금했겠지. 40억. 그 돈이. 한만식은 품 안에서 낡고 해진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은 좋게 된 것 같은 빛바랜 표지였어요. 그것을 탁자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생일잔치가 아니야. 한만식이 자식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오늘은 너희들의 장례식이다. 연회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남 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큰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사위는 헛웃음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점례 여사만이 남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 대신 처음 보는 빛이 어려 있었어요. 희망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자식들은 하나같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장남 대호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요즘 농담을 좀 세게 하세요. 다들 신경 쓰지 마시고 식사 먼저 하세요. 그러고는 동생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부축하는 척하며 다가왔어요. 아버님, 일단 좀 쉬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한만식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손대지 마라. 큰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객들의 시선을 의식하고는 다소곳이 물러났어요. 그 사이 장남 대호가 동생들을 이끌고 연회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화장실 쪽 복도였어요. 남자 화장실 안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장남 대호, 둘째 딸 미연, 막내 아들 준호, 그리고 사위 서지훈까지. 문을 잠그고 나서야 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완전히 돌았어. 치매가 확실해. 둘째 딸 미연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오빠 어떡해? 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저러는 거야? 사위 서지훈이 끼어들었어요. 형님, 일단 오늘 안으로 끝내야 합니다. 저러다 진짜 보상금 엉뚱한 데 쓰시면 우리 다 끝나요.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당장 강제 입원시키는 게 어떨까? 치매 판정받게 하면 재산 관리 권한 우리한테 넘어오잖아. 그 말에 막내 준호가 움찔했습니다. 39의 막내는 형이나 누나와는 달리 아직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형, 그래도 아버지잖아. 이건 좀.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호가 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40억이야, 40억. 내 빚이 얼마인데 지금 아버지 편을 들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물었어요. 사위 서지훈이 대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아까 약속한 거 잊지 마세요. 보상금 40억 나오면 저한테 5억 떼주시기로 했잖아요. 저도 지금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대호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일단 오늘 아버지 도장부터 받아야 그게 되든 말든 하지. 둘째 딸 미연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현금으로 먼저 줘. 애들 유학 자금 급하거든. 엄마 아빠는 뭐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살면 되잖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참으로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제 부모의 노후는 연금이면 충분하다면서 정작 40억짜리 보상금은 자기들이 나눠 가지겠다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화장실 문 바로 밖에 사람이 서 있었다는 것을요. 한만식의 비서였습니다. 정장 주머니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후 자식들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 관리를 하고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까 던져놓은 그 낡은 장부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큰 며느리가 두리번거리다가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한만식의 발밑에 떨어져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그 안에 재산 내역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잠깐 다른 곳을 보는 틈을 타서 재빠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한만식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손목을 딱 잡았어요.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악력이었습니다. 으악! 큰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회장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한만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둑질은 시어머니 돈만으로는 부족했냐? 큰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어요. 한만식은 며느리의 손목을 놓아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희 지금 머릿속으로 40억 쪼개고 있지?
누가 얼마 가져갈지 계산하느라 바쁘겠구나. 장남 대호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한만식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아직 내 말 안 끝났다. 그때 사위가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눈치도 없고 참을성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장인어른, 저희도 자식인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돈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희 거잖아요. 연회장 안이 찰나의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자기들 거라니요. 제 입으로 그런 말을 하다니요. 하객들 사이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점내 여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던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식들의 속마음을 직접 들은 순간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가슴 위로 올라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한만식이 아내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손짓을 했어요. 그러자 연회장 한쪽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서류 하나가 떠올랐어요.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였습니다. 금액란에 선명하게 적힌 숫자 40억 원.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류가 진짜였던 거예요. 입에 침이 고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만식이 품 안에서 뭔가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조그만 기계였어요. 파쇄기였습니다. 한만식이 보상금 통지서 원본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파쇄기 입구에 넣었습니다. 지익.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40억 원짜리 서류가 종이 조각이 되어 바닥에 흩뿌려졌어요. 안 돼. 장남 대호가 달려들었습니다. 둘째 딸 미연이 바닥에 엎어지며 종이 조각을 긁어모았어요. 막내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고 사위들은 서로를 밀치며 파쇄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누군가는 이미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효자 효녀인 척했던 자식들의 추악한 민낯이 온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연회장 바닥에는 40억 원짜리 서류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장남 대호는 무릎을 꿇고 종이 조각을 긁어 모으고 있었고 딸 미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울먹이고 있었어요. 사위 서지우는 파쇄기를 붙잡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한만식이 미리 준비해둔 사람들이었죠. 경호원들이 자식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대지 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장남 대호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은 자식들을 양쪽으로 밀어내고 한만식 앞에 공간을 만들었어요. 한만식은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 한 모금 마셨어요.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한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만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24살 때 일이야. 뜬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한만식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 하루 품삯기 쌀 한 말값도 안 됐지. 그런데 어느 날 철근을 나르다가 손가락이 잘렸어. 한만식이 왼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약지 끝마디가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 산 아내 박점내 여사도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그 손가락을 잃은 사연을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천으로 동염했어. 피가 멎을 때까지 이를 악물고 버텼지. 그리고 다음 날 또 일하러 나갔어. 왜 그랬는지 아느냐?
한만식이 자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내 어머니 뱃속에 대호가 있었기 때문이야. 내 새끼한테 분유라도 먹이려고 손가락 하나쯤은 아깝지 않았어. 장남 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만식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미연이 너는 기억하느냐? 네가 대학 갈 때 등록금이 없어서 내가 뭘 팔았는지. 딸 미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어요. 내가 평생 모은 공구를 다 팔았어. 그거 없으면 일을 못하는데 그래도 팔았어. 내 공부가 더 중요했으니까. 한만식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준호, 네가 사업한다고 돈 가져갔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느냐?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내 꿈을 펼쳐보라고 했지. 그 돈이 나랑 내 어머니 노후 자금이었는데도 말이야. 막내 준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손가락도 잘리고 허리도 부러지고 온몸이 망가졌어.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뭐냐? 한만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양원에 쳐넣고 도장이나 찍게 하겠다고? 빨리 죽어야 재산이 나온다고?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뒤쪽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 한 분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자식을 둔 게 죄지. 차라리 안 낳았으면 나았을 것을. 그 말이 장남 대호의 귀에 들렸습니다. 대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자식 키우는 게 무슨 큰 은혜라고 이러세요? 연회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니요. 그 당연한 일에 감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재산은 받아먹겠다는 소리였습니다. 한만식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고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 당연한 권리를 하나 행사하려고 한다. 너희를 버리는 거야. 그 순간 박점례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 남편 뒤에만 서 있던 여자였어요. 자식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도 참기만 하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자식들의 표정이 당혹스럽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자리에서 입을 열 줄은 몰랐던 거예요. 박점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호야, 네가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살림은 엄마가 평생 했으니까 우리 집 살림도 좀 도와달라고 했잖아. 나는 좋다고 달려갔어. 그런데 내 마누라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걸레질할 때 무릎 꿇고 하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정부처럼 부려먹었어. 그래도 나는 참았어. 내 아들 잘 살라고. 박점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미연아, 네가 시집갈 때 내가 예물 반지 뺏어줬잖아. 그거 받아가고는 뭐라고 했어? 촌스럽다고 금은방에서 바꿔버렸다며? 딸 미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정하지 못했어요. 큰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짜 눈물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오해세요. 저는 어머님을 친정 어머니처럼 모셨는데. 한만식이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찍 소리와 함께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아휴, 시어머니 언제 죽으려나. 빨리 죽어야 재산이라도 나오지. 징하게 오래 사네, 진짜. 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게 들렸어요. 연회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흘리던 눈물이 뚝 멎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다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누군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금을 집어 큰 며느리에게 뿌렸습니다. 애군을 쫓는 행동이었죠. 더러운 것을 쫓아내는 의식이었습니다. 딸 미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자신도 녹음당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기가 전화통화로 했던 온갖 험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만식이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너희가 그동안 저지른 일들 오늘 다 밝혀주마. 한만식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화면에 낡은 장부의 첫 페이지가 떠올랐어요. 아까 한만식이 탁자에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장부였습니다. 한만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써온 기록이야. 너희가 나한테 돈 빌려갈 때마다 무슨 핑계를 댔는지, 실제로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전부 적어뒀지. 스크린의 장부의 첫 줄이 확대되었습니다. 빛바랜 글씨가 또렷이 보였어요. 1995년 3월 15일 대호 결혼자금 명목 5천만 원. 장남 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만식이 말을 이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넘겨봐라. 스크린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2015년이라고 적힌 페이지였어요. 한만식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8월 20일 대호가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어. 아버지, 집이 담보로 잡혔어요. 1억만 빌려주세요. 안 그러면 길바닥에 나 앉아요. 장남 대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한만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그 말을 믿었어. 내 아들이 길바닥에 나 앉는 꼴을 볼 수 없었으니까. 노후 자금 깨서 1억을 줬지.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사진이 떠올랐어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대호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내 내연녀 오피스텔 전세금으로 들어갔더구나.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그때 뭐라고 했어? 회사 부도 날 것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 적금까지 깼는데. 대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저 여자는 그냥 직원이었어. 하지만 스크린에는 이미 다음 증거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호와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느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날짜는 2015년 9월이었어요. 1억을 받아간 직후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나쁜 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며느리가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으로 등짝을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대호는 막으려고 손을 휘저었지만 아내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떼어놓았어요. 한만식은 그 광경을 잠시 지켜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미연이 차례구나. 딸 미연이 움찔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2019년이라고 적힌 장부 페이지가 떠올랐습니다. 2019년 4월 내 어머니가 대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야. 수술비랑 입원비가 급했어. 그때 미연이 네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느냐? 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기억하기 싫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보태겠다고 500만 원 가져갔어. 효녀가 따로 없다고 내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가 떠올랐어요. 2019년 4월 날짜였습니다. 파리의 명품 매장, 이탈리아의 호텔, 스위스의 레스토랑, 해외 결제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내 어머니가 병원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을 때 너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더구나. 그것도 병원비 보태겠다던 그 돈으로. 연회장 안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미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만식이 사위 서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차례야. 서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인감증명서 신청서 사진이었습니다. 신청인 서명란에 한만식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필체가 달랐어요. 작년에 자니가 내 인감을 몰래 가져가서 대출 신청을 하려고 했지? 3억짜리 담보대출이었어. 서지훈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는 그냥 다행히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전화가 와서 막았지. 안 그랬으면 내 집이 날아갈 뻔했어. 딸 미연이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서지훈은 아내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그때 딸 미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법대로 해요, 법대로. 한만식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법대로 하려고 준비했다. 한만식이 손짓을 했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국내 최대 로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내 변호사들이야. 앞으로 너희를 상대할 분들이지. 자식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 로펌 이름은 재벌들이나 쓴다는 곳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이 정도로 준비했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SNS 게시물 사진이었어요. 장남 대호가 올린 게시물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효도 외식 중입니다.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는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이 분할되었습니다. 왼쪽에는 그 SNS 게시물, 오른쪽에는 같은 날짜의 다른 사진이 떠올랐어요. 병원 병실 사진이었습니다. 박점례 여사가 홀로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모습이었어요. 날짜가 같았습니다. 이날 내 어머니는 병원에 혼자 누워 있었어. 그런데 너희는 효도 외식 중이라고 SNS에 올렸더구나. 그 식당에 어머니가 있었냐? 하객들 사이에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런 인간들이 있나? 부모를 병원에 버려두고 효자 코스프레라니. 누군가가 휴대폰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올려야겠어. 사람들이 알아야지. 한만식이 자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SNS에 효자인 척 올린 사진들 오늘로 다 삭제시켜주마. 진짜 모습을 세상이 알게 될 테니까. 한만식의 그 말이 끝나자 장남 대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52회를 살면서 이렇게 창피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호가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가더니 테이블을 확 뒤엎어버렸습니다. 쾅! 접시와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호가 아버지를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그래, 나 그 돈 없으면 망해. 회사 부도나고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그러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큰 며느리가 황급히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팔을 붙잡으며 말렸어요.
여보, 진정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러면 어떡해. 하지만 대호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큰 며느리가 휘청거리더니 바닥에 넘어졌어요. 드레스가 찢어지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저 남자가 평소에도 저럴 거라는 걸 다들 눈치챈 겁니다. 그때 딸 미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성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겨우 아파트 한 채 해주고 평생 생색이야. 친구 아버지들은 건물도 사주고 사업 자금도 대주는데 아빠는 뭘 해줬어?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겨우 아파트 한 채라니요.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데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하객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박점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연아, 내가 너 낳을 때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아니? 난산이라 죽을 뻔했어. 그래도 네가 예쁘다고, 내 새끼라고 이 악물고 버텼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80평생 자식들 위해 희생했던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딸 미연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잖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 순간 연회장 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건가 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가식을 유지할 여력이 없었어요. 아버님이 진짜 치매 맞나 봐요. 얘들아, 할아버지 신고해.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려. 그때 손주 중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큰 며느리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쪽으로 다가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박점례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주가 자기 편을 들어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큰 며느리가 아이의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당장 저리 가 있어. 아이가 질질 끌려갔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박점례 여사는 손주에게 손을 뻗으려다가 힘없이 내렸습니다. 장남 대호가 동생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함께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팔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나가서 얘기해요.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으시죠. 억지로 끌고 나가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넣으려고요. 한만식이 팔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들어왔어요. 한만식이 미리 불러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자식들과 한만식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장남 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이게? 경찰은 왜 여기 있어? 한만식이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두려고 했던 그 요양원 있지? 오늘은 내가 너희를 보낼 곳을 정해줄 차례야. 유치장이 어떻겠느냐? 자식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딸 미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빠, 설마 우리를 신고한 거야? 한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내 아들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준호는 형이나 누나와 달리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비굴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만식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5살 때였어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울던 아이를 업고 집까지 뛰어왔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아이는 아버지 등에 엎여서
이렇게 말했었죠. 아빠 등이 제일 좋아.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한만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어요.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늦었다. 한만식이 무릎 꿇은 막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재산을 노린 범죄자일 뿐이다. 연회장 안 곳곳에서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이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실시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와, 이거 실화냐? 자식들 진짜 쓰레기네. 저 집안 완전 망했다. 얼굴 다 찍혔잖아. 불효자식들 신상 털어야 되는 거 아님? 자식들의 사회적 매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위 서지훈이 슬금슬금 뒤로 빠지고 있었어요. 혼자 도망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이 앞을 막아섰어요. 어디 가십니까? 서지훈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발이 묶였습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한만식이 자식들을 한 명씩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40억? 그건 이미 사라졌어.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나한테 빼간 돈 전부 받아낼 거야. 한만식의 그 말에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40억이 사라졌다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장남 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보상금 사라졌다니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한만식은 대답 대신 손짓을 했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공증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맨 위에 기부증서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재개발 보상금 40억 원 전액을 다음의 단체에 기부합니다. 첫째, 한국장학재단. 둘째, 독거노인 지원센터. 스크린 아래쪽에 날짜가 보였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오늘 팔순 잔치가 열리기 훨씬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던 겁니다. 한만식은 3달 동안 치밀하게 오늘을 준비해왔던 거였어요.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세상에 40억을 전부 기부하셨대. 대단하신 분이시네. 저런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주시고. 자식들은 입을 벌린 채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표정이었어요. 40억이라는 숫자가 자신들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장남 대호가 먼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딸 미연도 벽에 기대며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핸드백을 집어들더니 연회장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남편 대호가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디가? 지금 이 상황에 어디를 가냐고. 큰 며느리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어요. 나는 됐어. 당신 내연녀 데리고 살든지 해. 나는 이 집안이랑 끝이야.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대호가 멍하니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52의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위 서지훈이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장인어른,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요. 이번 달 안에 돈 안 들어오면 회사 문 닫아요. 책임지셔야죠. 한만식이 천천히 서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찰싹? 서지훈의 뺨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회장 안에 뺨 맞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서지훈이 뺨을 부여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책임? 내 마누라랑 내 자식이나 책임져라. 내 돈은 이제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너 같은 놈한테 갈 돈은 단 한 푼도 없어. 한만식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지우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한 남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정도의 신사였습니다. 화면 아래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어요. 한만식 선생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부해 주신 40억 원으로 저희 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 2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선생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객들이 일어서서 한만식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식들에게 40억을 뺏기는 대신 세상을 위해 쓰기로 한 아버지에게 보내는 박수였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귀에는 그 박수 소리가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딸 미연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제발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이라도 돌려줘요. 저 이번 달에 애들 학원비도 못 냈단 말이에요. 저희 죽어요, 진짜로. 한만식은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겁니다. 딸이 우는 모습을 보면 뭐든 들어주던 아버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점례 여사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딸 미연 앞에 섰어요. 예전에 박점례 여사였다면 그래도 딸인데 여보 한 번만 봐줘요라고 말했을 겁니다. 평생 자식 편만 들던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박점례 여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딸 미연이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지? 아빠 좀 말려줘. 응? 엄마. 박점례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 입에서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니? 딸 미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나는 너희 때문에 100번도 더 죽었어. 밥 안 먹어서 쓰러질 때도 너희 밥 먼저 차렸고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도 너희 빨래 먼저 했어.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돈. 평생 돈 얘기밖에 안 했잖아. 박점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서러움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80평생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나온 거였어요. 딸 미연이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나 낳아준 거 후회해? 나 엄마 딸 아니야? 박점례 여사가 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딸은 무슨 딸? 네가 언제 나를 엄마로 대했어? 필요할 때만 엄마였지. 딸 미연이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점례 여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만식이 자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줄 유산은 없다. 내가 이때까지 너희한테 쏟아부은 피와 땀, 그 핏값으로 이미 다 청산됐어. 막내 준호가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형이나 누나처럼 소리 지르지도 아버지에게 달려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만식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로 너희와 나는 남이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청구서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한만식의 그 말에 자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짜 청구서라니요. 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40억을 기부해버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인데 아직
뭐가 더 남았다는 건지요. 한만식이 변호사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표지에 증여, 무효 소송 및 채무 이행 청구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만식 선생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불안한 눈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어요. 한만식 선생님께서 자녀분들에게 증여하신 모든 재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부양 의무입니다. 장남 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양 의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집과 차와 사업 자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셨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셨고 병원에 홀로 계실 때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조건 불이행입니다. 따라서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딸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때 그냥 받은 거예요. 무슨 조건 같은 거 없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메모지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손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 돈 꼭 갚을게요. 나중에 성공하면 갚겠습니다. 한대호. 아빠, 이번만 도와줘. 나중에 효도할게. 사랑해요. 미연. 아버지, 사업 성공하면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갈게요. 준호. 자식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돈을 받아갈 때마다 가볍게 휘갈겨 썼던 메모들이었어요. 장난처럼 썼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메모들은 법적으로 차용증의 효력을 갖습니다. 나중에 갚겠다고 쓰셨으니까요. 따라서 증여가 아니라 대여입니다. 빌린 돈은 갚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들이 자식들에게 한 장씩 서류를 건넸습니다. 채무 이행 청구서였어요. 장남 대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청구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15억. 이게 뭐야? 딸 미연도 자기 서류를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8억이요? 나한테 8억을 내놓으라고요. 막내 준호는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5억 원이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적은 금액이었지만 지금 준호에게는 500만 원도 없었습니다. 한만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가져간 돈이야. 원금의 이자까지 계산한 거다. 내가 손가락 잘려가면서 번 돈이니까 한 푼도 깎아줄 생각 없어.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법원에서 나온 가압류 통지서입니다. 이미 신청이 접수되었고 오늘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장남 대호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읽어내려가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리 집이랑 차가 압류 대상이라고.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까 나갔던 큰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방금 법원에서 연락 왔는데 우리 아파트 압류됐대. 지금 당장 나가래. 대호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큰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아파트는 제 명의라고요. 제 이름으로 된 건데 왜 압류를 해요? 한만식이 피식 웃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근데 그 아파트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 다 끝났어. 내 아들이 내 돈으로 산 거야. 내 돈이 아니라. 큰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건 내 집이에요. 내 집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사위 서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서지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야. 뭐라고? 서지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거래처에서 계약 파기한다고? 전부 다? 대출은? 담보 취소됐다고. 전화를 끄는 서지훈이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야 겨우 쓰러지지 않았어요. 장인이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이 빠지면서 은행 대출이 전부 취소된 거였습니다. 거래처들도 그 소식을 듣고 계약을 파기했어요. 회사가 당장 내일이라도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서지훈이 장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다고요. 이러시면 저 죽어요. 한만식이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죽기는 왜 죽어? 일하면 되지. 두 손 두 발 멀쩡하잖아. 서지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한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한만식이 자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돈 때문에 버리려고 했지? 요양원에 쳐넣고 재산이나 빼먹으려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돈으로 갚아주는 거야. 돈 때문에 버리려 했으니 이제 돈 때문에 버려질 차례다. 연회장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자식들은 하나같이 바닥에 주저앉거나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40억을 나눠 가질 꿈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박점내 여사가 자식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이게 진짜 유산이야.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평생 부모한테 씨앗만 뿌려놓고 걷어갈 생각만 했지? 이제 네가 뿌린 그 씨앗을 네가 걷어라.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팔순 잔치는 이렇게 자식들의 장례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슬픔도 반성도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분노요. 장남 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사위 서지훈에게 달려들었어요.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더 잘 모셨어야지. 네가 맨날 돈 타령만 하니까 아버지가 저러시는 거 아니야? 서지훈도 지지 않았습니다. 대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뭐요? 형님이 먼저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요. 나는 그냥 따라간 거라고요. 두 남자가 연회장 바닥에서 뒹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넥타이가 풀어지고 양복이 찢어졌어요.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내가 언제 그렇게 하자고 했어. 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대호가 아내를 밀쳐냈습니다. 네가 매일 밤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시부모님 빨리 요양원 보내고 집 팔아서 우리 아파트 늘리자고 했잖아. 큰 며느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자기 속내가 까발려진 거였어요. 딸 미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올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언니가 먼저 요양원 얘기 꺼냈잖아. 지난달에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 좋은 요양원 알아봤다고 거기 보내면 편할 거라고 했잖아. 큰 며느리가 발끈했습니다. 그건 네가 먼저 엄마 아빠 귀찮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맨날 친정 가기 싫다고 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다고 했잖아.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했어.
작년 추석 때 했잖아. 녹음기 켜놓을 걸, 진짜. 두 여자도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딸 미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오빠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오빠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나는 잘못 없어. 장남 대호가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네가 돈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내 준호는 구석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형과 누나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못했어요. 아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잘못했으니까요.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만식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표정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집 일을 구경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그런데 문득 한만식의 눈앞에 오래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그때 대호는 22살 청년이었고 미연이는 17살 처녀였고 준호는 12살 꼬마였습니다.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한강공원에 갔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아버지에게 달려오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아빠, 아빠, 나 안아줘. 아버지, 저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아빠, 나 자전거 탈 수 있어. 봐봐. 그때는 다들 순수했습니다. 돈이 뭔지도 몰랐고 재산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가 좋았고 어머니가 좋았고 가족이 함께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한만식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어요. 눈앞에는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수했던 아이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박점례 여사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식들의 싸움을 말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묵묵히 걸어서 연회장 중앙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왼손을 들어 올렸어요. 손가락에 금반지가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가족 반지였어요. 50년 넘게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였습니다. 박점례 여사가 그 반지를 천천히 빼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에 반지 자국이 깊이 패여 있었어요. 반세기 동안 함께한 흔적이었습니다. 반지가 빠졌습니다. 박점례 여사가 그것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땡그랑. 맑은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싸우던 자식들이 멈칫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돌아보았습니다. 박점례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길에서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마. 나도 안 할 테니까. 딸 미연이 다급하게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은. 박점례 여사가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네 손에서 돈 냄새가 나. 딸 미연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들이 연회장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추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창피해하고 있었어요. 고등학생인 큰 손녀가 동생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그냥 나가자. 창피해서 못 있겠어. 손주들이 하나둘씩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손주, 아까 할머니 편을 들었던 그 중학생 남자아이가 문 앞에서 멈췄어요.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가 아이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너도 빨리 나가. 아이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뒤돌아보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박점례 여사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기로 했어요. 연회장 곳곳에서 휴대폰이 번쩍거렸습니다.
하객들이 이 광경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실화냐? 자식들 수준 보소. 저 집안 완전 망했네. 사회적으로 매장이다. 불효자식들 신상 다 털렸대. 회사도 망할 듯.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식들의 사회적 평판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장남 대호는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딸 미연의 남편 서지훈도 사업가였어요. 이 영상이 퍼지면 거래처도 떠나고 직원들도 떠나고 모든 게 끝장날 거였습니다. 한만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자식들을 둘러보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야 서로의 본색이 보이느냐? 자식들이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어요. 돈이 있을 때는 서로 좋은 형제, 좋은 가족인 척했지. 근데 돈이 사라지니까 짐승처럼 물어뜯는구나. 그게 바로 너희의 수준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한만식의 그 말에 자식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한만식이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가족관계 단절 통보서와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변호사가 자식들에게 한 장씩 서류를 건넸습니다. 장남 대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족관계 단절이요? 그런 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법적 단절은 아니지만 접근 금지 가처분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한만식 선생님과 박점례 여사님께 100m 이내로 접근하시면 법적 처벌을 받으실 겁니다. 딸 미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이건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피부치잖아. 한만식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혔어요. 그 도장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마치 관 뚜껑을 닫는 소리 같았어요. 박점례 여사도 남편 옆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어요.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넘게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눈을 질끈 감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났어요. 한만식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 박점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만식이 아내의 손을 이끌고 연회장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황급히 뒤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엄마, 엄마 나야. 미연이야.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절규하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만식과 박점례 여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연회장 문을 나서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어요. 비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만식이 물었습니다. 다 끝났나? 네. 세계 일주 크루즈 예약 완료되었고요. 본가 집기도 모두 정리해서 기부단체에 보냈습니다. 비행기 표도 내일 아침으로 끊어놨습니다. 한만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오늘이 내 진짜 생일이야. 박점례 여사가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오늘 이 순간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호텔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만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8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자식들이 계단으로 뛰어내려온 거였습니다. 장남 대호가 맨 앞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가지 마세요. 하지만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대호가 경호원과 부딪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딸 미연도 경호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비켜요. 우리 부모님이라고요. 하지만 경호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만식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았어요. 바닥에 엎어진 장남, 울부짖는 딸, 멀찌감치 서서 고개를 숙인 막내. 자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만식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가서 일해라. 땀 흘려서 밥 벌어 먹어라.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다. 그러고는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기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만식이 먼저 타고 박점례 여사가 뒤따라 탔어요. 그때 딸 미연이 경호원 사이를 비집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미연이 차 창문을 두드렸어요. 아빠 나야. 미연이야. 아빠. 하지만 차 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딸의 목소리가 차단되었어요. 방음이 잘 되는 차였습니다. 차 안에는 고요함만 남았어요. 한만식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평생 집안일을 하느라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한만식의 손도 마찬가지였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갈라지고 터진 손이었습니다. 두 개의 거친 손이 서로를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만식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어요. 아내의 손등이었습니다. 빨갛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아까 큰 며느리에게 맞은 자국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만졌다고 손등을 맞았던 그 상처였어요. 한만식이 아내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프겠네. 박점례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아파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더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호텔 로비에서 자식들이 울부짖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여보, 나 이제 숨이 좀 쉬어져요. 박점례 여사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자식들 비위 안 맞추고 그냥 편하게 웃는 미소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한만식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대호가 있었어요. 한만식이 그 이름을 꾹 눌렀습니다. 수신 차단. 다음은 미연이었어요. 역시 수신 차단. 마지막으로 준호가 남았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어요. 한만식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막내는 형이나 누나와 달랐어요. 끝까지 소리 지르지도 돈 달라고 떼쓰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만식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준호가 5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등에 엎여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말하던 그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건 옛날이었습니다. 한만식이 준호를 눌렀습니다. 수신 차단. 이제 연락처에 자식은 없었습니다. 한만식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차가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8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한만식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포르투갈의 작은 해안 마을이었어요.
하얀 벽과 파란 지붕을 가진 예쁜 별장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한만식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느꼈던 답답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평화로웠습니다. 옆에서 아내 박점례 여사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지개를 켜며 물었어요. 여보, 오늘은 뭐 할 거예요? 한만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림 그려야지. 어제 스케치해둔 거 마무리해야 해. 82년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림 그리기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손에 쥐어본 건 삽이랑 망치뿐이었어요. 붓을 잡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매일 아침 캔버스 앞에 앉아 바다를 그렸습니다. 서툴지만 행복했어요. 박점례 여사가 일어나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예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살짝 화장도 했어요. 연한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나야? 예쁘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80년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말이었어요. 평생 예쁘다는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여자였거든요. 자식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거울 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는 손을 잡고 동네 시장에 갔습니다. 싱싱한 생선도 사고 과일도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한만식이 생선을 굽고 박점례 여사가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둘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는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파도가 밀려오는 백사장을 걸었어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손잡고 산책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넘쳐났어요. 오로지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춤을 배우러 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인 댄스 교실이었어요. 한만식은 춤이라곤 한 번도 춰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발이 꼬이고 박자도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의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도는 게 좋았습니다. 박점례 여사가 웃었어요. 여보, 발 밟았어요. 미안. 다시 해보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남 대호는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쫓겨나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도장 찍어. 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도장을 찍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딸 미연의 남편 서지우는 사업체 폐업 신고서를 들고 구청에 갔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회사가 문을 닫은 거였어요. 거래처는 모두 떠났고 직원들도 다 그만두었습니다. 서지우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숨만 내쉬었어요. 딸 미연은 SNS를 열어보았습니다. 팔순 잔치 영상이 퍼진 후로 친구가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댓글에는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불효자식 크크크 쪽팔리지도 않냐? 저런 인간이 진짜 있구나. 소름 돋는다. 부모님 불쌍해서 어떡해. 저런 자식 둔 게 죄지. 미연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자식들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장남 대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때 돈이라도 미리 빼돌린 걸 그랬어. 동생 미연이 대꾸했습니다. 내 말이. 아버지가 저럴 줄 누가 알았겠어.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막내 준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과 누나의 대화를 들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결국 자식들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저 부모를 원망하기만 했어요. 반성은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어요. 그냥 돈이 아깝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만식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온 편지 묶음이었어요. 한만식이 기부한 돈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한만식이 편지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장학금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이 될게요. 선생님, 저는 심장 수술이 필요했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수술받고 건강해졌어요. 이제 뛰어다닐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선생님이 기부해 주신 돈으로 반찬 배달이 와요. 할머니가 맛있다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한만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2년을 살면서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친자식한테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낯선 아이들에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오히려 진짜 자식 같았어요. 박점래 여사가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예요. 한만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한 거야. 그 돈이 저 아이들한테 가서 다행이야. 저녁 무렵 두 부부는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이었어요. 한만식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인생은 80부터라더니 진짜 인생은 자식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질 때부터 시작되나 봅니다. 박점래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우리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수평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석양빛이 길게 늘어졌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백사장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은행이 아니며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